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1년 중 절반은 눈에 덮여 있다는 두메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이곳은 밤이 되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낮에는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를 채우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전부였고 주민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거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겨울이면 처마 밑까지 눈이 쌓여 문을 열기조차 힘든 날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욕심 없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 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는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란 칠성은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녹슨 도끼 한 자루뿐인 가난한 총각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지은 지 오래되어 벽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지붕을 덮은 맷짚은 색이 바래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지만 칠성은 불평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아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산짐승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을 만큼 마음씨가 곱고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일찍 찾아와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뜨끈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칠성은 며칠 동안 땔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오들오들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칠성은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서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는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일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손발은 얼어 터질 듯이 아려왔지만 칠성은 오늘 나무를 하지 못하면 밤새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칠성의 귀에 문득 어디선가 가느다란 신음 소리 같은 것이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소리는 애처롭고 간절하게 계속 이어져 칠성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칠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 틈 사이였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 한 발짝 떼기도 힘든 곳이었지만 칠성은 무언가에 홀린 듯 덤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얀 눈밭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작은 짐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 한 마리였는데 안타깝게도 누군가 몰래 쳐놓은 쇠로 된 덫에 뒷다리가 꽉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낑낑거리고 있었고 하얀 털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로 얼룩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칠성이 다가가자 여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바들바들 떨었는데 그 눈망울이 어찌나 깊고 슬퍼 보이던지 칠성은 차마 그르릉거리는 짐승을 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산짐승을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착한 칠성은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것이니 안심해라. 라고
다독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우는 칠성의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려던 것을 멈추고 얌전히 몸을 맡겼는데 칠성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녹슨 덫을 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덫이 워낙 단단하게 조여 있어 쉽지 않았지만 칠성은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젖먹던 힘까지 다해 덫을 양옆으로 벌렸고 마침내 여우의 다리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여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으나 다친 다리가 아픈지 다시 눈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의 옷고름을 뚝 떼어내어 여우의 상처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여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기에 칠성은 잠시 여우를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여우는 칠성의 품에서 빠져나와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숲으로 사라지기 전에 가만히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영롱하고 신비로워서 칠성은 마치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 칠성은 서둘러 나무를 한 짐에서 산을 내려왔는데 어느새에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꽁꽁 온몸을 녹이려 했지만 산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우의 그 슬프고도 깊은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려 칠성은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헛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찬장 구석에 남아있던 식은 보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대충 저녁을 때우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어대며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 소리가 기괴하게 들려왔는데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긁거나 슬피 우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칠성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평소에도 산바람이 거세긴 했지만 이날의 바람은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영험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집 주위를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비몽사몽간에 하얀 눈밭을 달리는 여우의 꿈을 꾸기도 하고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며 뒤척였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칠성은 쉬이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다구는 소리 대신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거워 툭툭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눈부시게 하얀 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 앞을 쓸던 그의 빗자루 끝에 무언가 푹신하고 커다란 물체가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빗자루를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빗자루를 내던지고 쓰러진 여인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며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런 엄동설안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코끝에 희미한 숨결이 붙어 있었고 칠성은 지체할 틈도 없이 여인을 번쩍 안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얇은 무명옷 한 벌뿐이라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 안의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집어넣어 불을 최대한 떼고 자신이 덮고 자던 하나뿐인 목화솜 이불을 여인에게 덮어주며 꽁꽁 언 손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간호했을까? 방 안에 온기가 돌고 칠성의 정성이 통했는지 여인의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홍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탈탈 털어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묽은 미음을 끓여왔고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술을 적셔주며 어서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여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굳게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하여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 같았고 칠성은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어제 산에서 보았던 여우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생각을 지웠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칠성은 급히 여인을 부축하여 앉히며 아직 몸이 많이 찹니다. 무리하지 말고 더 누워 계십시오. 제가 끓인 미음이라도 좀 드시지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고맙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미음을 받아 마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단아한지 칠성은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곁눈질로만 살폈습니다. 여인은 미음을 다 비운 뒤 조용하고 고운 목소리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그저 집 앞에 쓰러져 계시기에 모셨을 뿐입니다. 헌데 댁이 어디시기에 이 깊은 산골까지 오셔서 변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슬픈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난리통에 가족을 모두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길을 잃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없는 처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은 갈 곳이 없다는 연화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는데 혼자 사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동병상련의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솟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딱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제 집이 워낙 누추하고 가난하여 낭자를 편히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허나 당장 갈 곳이 없으시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라도 이곳에 머무시지요. 밥이야 굶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따뜻한 말에 감동한 듯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며 집안일이라도 거둘 테니 허락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연화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마음에 뒷머리를 긁적이며 서둘러 빈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의 외롭고 쓸쓸했던 오두막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들어온 뒤로 칙칙했던 방 안은 환하게 밝아진 듯했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문틈도 꼼꼼하게 막아져 훈훈한 온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밖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도끼질을 했고 전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아 쌀과 반찬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요즘 들어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것을 보고 칠성이 장가라도 가는가 보네 하며 수군거렸지만 칠성은 그저 빙그레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약속대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녀의 솜씨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거친 칠성의 무명옷을 깁고 빨래를 하는 손길은 야무지기 그지없었고 쑥이나 냉이 같은 흔한 나물로 끓여내는 국맛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일품이었습니다. 칠성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연화는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집 안팎을 윤기나게 닦아놓았고 저녁이면 칠성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다소곳이 기다렸습니다. 칠성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과 사람의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라 밥을 먹다가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칠성이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해가 다 저물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멀리서부터 자신의 집 창호지 문에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캄캄하고 냉기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을 테지만 이제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연화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된 것입니다. 칠성이 마당에 들어서자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와 "이제 오십니까? 시장하시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칠성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달빛을 받은 연화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칠성의 고단한 하루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칠성과 연화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쌓여갔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잠자리도 따로 마련해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고 연화 역시 그런 칠성의 순수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정성껏 그를 섬겼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은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는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최영감이 칠성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당에 나와 있던 연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성격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즐기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화의 빼어난 자태를 보고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고 가난한 칠성 따위가 저런 미인을 데리고 산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고 집으로 돌아가 칠성을 공경에 빠뜨리고 연화를 차지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연화는 곧 닥쳐올 시련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오손도손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아궁이의 장작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지만 창밖의 바람 소리는 어쩐지 전보다 더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나무꾼 칠성이 산에서 구해준 여우의 보은으로 아름다운 여인 연화를 만나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지만 그 행복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불어닥칠 바람은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칠성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이들의 사랑도 시련 속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칠성의 집 지붕 위로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연화가 칠성의 집에 머물게 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칠성의 낡은 초가집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풍요로움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부엌에 들어간 뒤로는 쌀독의 쌀이 줄어드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칠성이 산에서 해오는 나무들도 예전보다 훨씬 값을 잘 받게 되어 살림살이가 하루가 다르게 피어났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은 비단처럼 곱고 질겨서 장터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갑자기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복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기이하여 의아해하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칠성의 모습 또한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꾀죄죄하고 마르기만 했던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제나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던 그는 이제 연화가 정성껏 지어준 깨끗하고 따뜻한 누비옷을 입고 다녔기에 멀리서 보면 양반집 도련님 못지않은 태가 났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든든히 먹고 산에 오르니 지게질에도 힘이 넘쳤고 동네 어귀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도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넬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려준 선녀 같은 연화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는 연일 칠성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칠성네 집에 들어온 처자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네라거나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산신령이 딸을 내려보낸 것 같다는 칭찬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시기심 많은 이들이 그 처자 출신도 모르고 근본도 없다는데 칠성이 홀린 게 분명하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장터에라도 나오는 날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사뿐사뿐하여 흙먼지 하나 잃지 않는 것 같았고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곧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척기로 유명한 최영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칠성이 누리는 행복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소작농들을 괴롭히며 배를 불려온 자였는데 평소 칠성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가 잘 살게 되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칠성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하인으로부터 연화의 미모가 천하일색이며 그녀가 만드는 옷감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는 음흉한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연화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고 그녀의 재주를 이용해 더 큰 부를 쌓겠다는 야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영감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칠성의 집을 찾아왔는데 마침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연화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연화의 미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최영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칠성을 큰 소리로 불러내었습니다. 산에서 돌아와 장작을 패고 있던 칠성은 갑작스러운 최영감의 방문에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영감은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 이놈 칠성아, 네가 요즘 분에 넘치는 호강을 누리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니 과연 집안 꼴이 훤해졌구나라며 비꼬는 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칠성은 공손하게 어르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으나 최영감의 시선은 칠성이 아닌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며 내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저 처자가 내 집에서 고생하는 것이 보기 딱하니 내 집으로 보내어 편히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너에게는 쌀 10가마니와 비단 옷감을 넉넉히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운 말투였으며 칠성을 무시하고 돈으로 연화를 사겠다는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칠성의 주먹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최영감의 위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했을 칠성이었지만 연화를 물건 취급하는 최영감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고 최영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연하 낭자는 물건이 아니오라 저와 한 집에서 지내는 귀한 식구입니다. 쌀 1000가마니를 주신다 해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칠성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최영감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이놈이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네가 살만해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영감은 칠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 계집을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나 내 지켜볼 것이다. 내 땅에서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나는 협박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최영감이 돌아간 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인 최영감에게 맞섰으니 앞으로 닥쳐올 고초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다가와 떨고 있는 칠성의 손을 잡으며 저 때문에 곤란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허나 너무 걱정 마셔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 아무 탈 없을 것입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횡포는 그날부터 바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칠성과 어울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칠성이 나무를 하러 가는 길목을 하인들을 시켜 막아버렸습니다. 칠성은 평소 다니던 편한 길을 두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험한 산길로 돌아가야 했고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가도 상인들이 최영감의 눈치를 보느라 칠성의 나무를 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을 피하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이 칠성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문을 닫아거는 모습을 보며 칠성은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칠성의 집안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는데 연화는 칠성이 밖에서 겪은 수모를 잊을 수 있도록 더욱 정성껏 내조했습니다. 칠성이 빈지게를 지고 돌아오는 날에도 연화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오늘은 산새들이 노래를 더 곱게 불렀지요. 나무를 못 판 것이 대수입니까?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며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연화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연화를 지켜줄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딴 곳에 사는 삼신할매라 불리는 노파가 칠성을 찾아왔습니다. 삼신할매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보고 앞날을 예견한다는 신령스러운 노인으로 평소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산신당을 지키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칠성이 마당에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삼신할매는 칠성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칠성아, 내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귀한 것이 들어왔구나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할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지만 할매는 채챈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삼신할매는 칠성의 집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 처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맑은 기운이 넘쳐 흐르나 그 기운이 너무 강하여 주변의 탁한 것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 있다.
네가 감당하기 벅찬 목은 화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여우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가슴이 뜨끔했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연화 낭자는 그저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제가 거두어 지내는 것이 무슨 화가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할매는 칠성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네 마음이 지극하니 하늘도 감동했겠지. 허나 욕심 많은 이리가 그 꽃을 꺾으려 들 것이니 바람이 불 때 뿌리를 깊게 박지 않으면 나무가 통째로 뽑힐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삼신할매의 경고는 칠성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고 칠성은 연화의 정체가 드러나거나 그녀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제 대놓고 칠성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칠성의 집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으며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칠성의 집에 사는 여자가 밤마다 여우로 변해 산짐승을 잡아먹는다더라. 그 여자가 칠성의 정기를 빨아먹어 칠성이 홀린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모두 최영감이 사주하여 퍼뜨린 헛소문이었지만 순박하고 귀가 얇은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소문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잠결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문틈으로 내다보니 연화가 하얀 소복을 입고 달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으로 반딧불이들이 모여들어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기이함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칠성은 그녀가 흘린 눈물이 바닥에 닿자마자 투명한 구슬처럼 변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연화에게 지난밤의 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걱정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 곳곳을 손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어 칠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칠성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낭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최영감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당신 편이오라고 굳은 다짐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말에 감동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 때문에 겪는 고초가 너무 큽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염치 불구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인하여 칠성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시련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두 사람 사이에 온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의 마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칠성의 집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술을 사주며 칠성이가 요물을 데려와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당장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라며 선동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최영감의 말에 동조하며 맞아 요즘 산짐승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아. 칠성이 놈 눈빛이 변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야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집으로 몰려가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칠성은 공포에 질린 연화를 감싸 안고 방 안에서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요물은 물러가라. 칠성아 정신 차려라라는 고함이 빗발쳤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저들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제가 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며 칠성을 진정시켰습니다. 연화의 만류에 칠성은 겨우 화를 사겼지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장독대가 깨지고 방문 창호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은 연화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마을 사람들의 광기는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한바탕 지나가고 밤이 깊어지자 칠성의 집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깨진 독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칠성은 엉망이 된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인간의 탐욕과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칠성의 곁에 서서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제가 마을 어르신들을 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 정면으로 맞서야지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녀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산짐승들의 눈빛이었는데 그들은 칠성의 집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을 수호하려는 듯 둥그렇게 둘러싸고 최영감의 집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연화의 신비한 힘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며 내일 벌어질 일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산골마을의 긴 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칠성과 연화의 운명을 건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은 채 아침을 맞이했고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며 최영감과의 질긴 악연도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섰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마을 회관이 있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길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마을 회관 앞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칠성과 연화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예전에 따뜻했던 이웃의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을 바라보는 심판관의 눈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최영감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칠성 일행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돌풍에 회관 앞의 깃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거려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 하나 인사를 받아주거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압도하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두들 들으시오. 우리 마을에 요괴가 들어와 사람을 홀리고 가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마련했소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위엄이 서려 있어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그의 말이 진실인 양 고개를 끄덕이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흥분한 군중 앞이라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어 입술만 깨물며 최영감의 다음 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영감은 옆에 서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은 들고 있던 거적을 확 걷어치웠는데 그 아래에는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닭 몇 마리와 염소 새끼의 사체가 처참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최 영감은 이를 놓치지 않고 보시오. 어젯밤 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것들이요. 목덜미를 물어 피만 빨아먹은 솜씨가 영락없는 산짐승. 아니 여우 요물의 짓이 아니겠소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연화에게로 쏠렸는데 그 눈빛에는 공포와 혐오가 뒤섞여 있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최영감이 꾸민 자작극임을 직감했지만 눈앞에 놓인 참혹한 증거물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어르신 이것은 모함입니다. 연하 낭자는 어젯밤 내내 집안에서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짐승 흉내를 낸단 말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이 이미 그 요물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네 말을 어찌 믿겠느냐. 여우란 놈은 꼬리가 9이라 둔갑술에 능하여 잠자는 척하면서 혼을 빼내어 사냥을 다니는 법이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긴 칠성이 놈 눈빛이 묘하게 변하긴 했어.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불빛이 도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라며 최영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의 사냥꾼 출신인 강포수가 나서며 영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산에서 덫을 놓았는데 덫이 망가져 있고 짐승의 털이 묻어 있었는데 그 털이 희기가 눈과 같고 윤기가 흘러 일반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의 옷이나 머리카락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그 짐승의 누린내와 섞여 있는 듯합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강포수의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완전히 요물로 단정짓고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그저 슬픈 눈으로 죽은 닭들을 바라보며 생명을 함부로 해친 최영감의 잔인함에 마음 아파할 뿐 자신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가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들, 제가 이 마을에 온 뒤로 누구를 해하거나 물건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칠성님의 밥을 짓고 옷을 기워드렸을 뿐입니다. 죽은 짐승들은 안타까우나 제 소행이 아닙니다. 부디 해안으로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일순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살기 등등하던 광장의 분위기도 잠시나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저리 곱고 얌전한 처자가 설마 하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으나 최영감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영감은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가 보이자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저것 보아라. 목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수작이 보통이 아니다. 내 오늘 저 요물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겠다. 라고 소리치며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준비시키라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광장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아 올리고 그 주변으로 하얀 소금을 두껍게 뿌려 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악한 기운을 가두려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최영감은 옛말에 요물은 불을 무서워하고 소금을 밟지 못한다 하였다. 저 여자가 과연 사람이 맞다면 저 소금원 안으로 들어가 불길 앞에서 제 겉옷을 벗고 등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억지스러운 시험을 강요했습니다. 칠성은 분노하여 이 추운 겨울에 옷을 벗으라니요. 사람을 얼어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려는 수작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연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고, 맞아. 진짜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보여주면 될 일 아닌가. 여우라면 꼬리가 있을 테니 등을 보여야지. 라며 최영감의 잔인한 제안에 동조했습니다. 군중 심리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평소에는 순박하던 사람들조차 공포와 의심 앞에서는 잔인한 구경꾼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떨고 있는 칠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칠성님, 진정하세요. 제가 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분들의 의심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칠성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소금으로 그려진 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끝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버선발이 하얀 소금 위를 밟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사뿐히 원 안으로 들어가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최영감은 불을 붙여라라고 외쳤고 하인들이 횃불을 던지자 마른 장작더미는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길을 부채질하여 불티가 사방으로 흩날렸고 뜨거운 열기가 광장을 가득 메웠지만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불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이 불빛에 비쳐 붉게 물들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신비롭고 처연했습니다. 최영감은 이제야말로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며 기대에 찬 눈으로 침을 흘리며 지켜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여우가 튀어나올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저고리에 고름을 풀자 광장에는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겉옷을 살짝 내리자 하얀 속적삼 너머로 가냘픈 어깨와 등이 드러났는데 꼬리는커녕 털 한 올 없는 매끄러운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십시오.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당황하기는커녕 더욱 악을 쓰며 아직 모른다. 여우란 놈은 둔갑술이 뛰어나 살갗 속에 꼬리를 숨길 수도 있다. 더 뜨거운 불로 지지거나 사냥개를 풀어 물어뜯게 해야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라며 광기의 어린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의 억지 주장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며 동요하기 시작했지만 최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쇠줄에 묶여있던 덩치 큰 사냥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하인이 줄을 놓자마자 총알처럼 튀어나와 연화가 서 있는 소금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개를 막으려 뛰어들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사냥개는 순식간에 불길을 뛰어넘어 연화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장면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납게 달려들던 사냥개가 연화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깨갱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는 마치 천적을 만난 듯 혹은 지엄한 산신령을 뵙기라도 한 듯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벌벌 떨며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개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가 개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렸고 최 영감은 저것 봐라. 짐승도 알아보는 요물이라니까. 가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나운 개가 공격을 멈추고 복종하는 모습은 요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령스러운 존재에 대한 경외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촌장이 나서서 영감. 개가 공격을 하지 않고 절을 하니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오. 억지로 몰아세우다가는 우리가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소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다들 겁쟁이들이군. 내가 직접 전현의 가죽을 벗겨내어 꼬리를 찾아내겠다라며 칼을 빼들고 직접 원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칠성은 죽기 살기로 최 영감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고 두 사람은 흙바닥을 뒹굴며 엉겨 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광장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며 굵은 눈발이 맹렬한 기세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눈은 평범한 눈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노하여 퍼붓는 돌덩이처럼 거세게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장작불의 불씨를 사방으로 날려보냈고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흩어졌습니다. 최 영감도 거센 바람에 밀려 뒤로 나동그라졌고 칠성은 그 틈을 타 연화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낭자, 괜찮소. 칠성의 외침은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연화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칠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칠성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마지막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놀라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칠성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날리는 눈보라 속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무언가 주문을 외우듯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화의 주변으로 쏟아지던 눈발이 멈추고 마치 투명한 막이 씌워진 것처럼 고요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피해 건물 처마 밑이나 담벼락 뒤로 숨어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광장 한복판에 오직 연화와 칠성만이 평온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최 영감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바닥을 기며 저것 봐라. 요술을 부린다. 내가 뭐라 했느냐. 당장 저것들을 쳐 죽여야 한다.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사악한 요물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신비한 존재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경외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숨어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지만 따뜻했고 원망보다는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최영감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최영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멱살을 잡힌 듯 숨을 헐떡이며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연화는 제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하오나 거짓으로 죄 없는 이를 모함하고 생명을 경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치 하늘의 판결문처럼 엄숙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안됩니다. 떠나다니요. 갈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와 함께 죽읍시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닿자마자 그 자리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서 피어나는 새싹을 본 사람들은 아이고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의 거짓 선동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최영감은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광장에는 이제 횃불 대신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이 눈보라를 뚫고 주위를 밝혔고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영감은 몰래 품속에 숨겨두었던 화살을 꺼내어 활시 위에 걸었고 연화의 등 뒤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겁한 공격이 준비되고 있는 사이 칠성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칠성과 연하의 운명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과연 최영감의 화살은 누구를 향할 것이며 연하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을 굴복시킬까요? 아니면 칠성의 희생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눈보라치는 밤, 마을 광장에서 벌어지는 이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삼신할매가 멀리 언덕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는 모습이 번개 불빛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전설이 될 이야기는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핑하고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퉁기는 소리와 함께 최영감의 손을 떠난 화살은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갈랐고 칠성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연하의 앞을 막아서려 몸을 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살기가 연화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들어올린 손끝에서 하얀 서리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 것처럼 날아오던 화살을 허공에 딱 멈춰 세운 것입니다. 화살은 부르르 떨며 앞으로 나아가려 안간힘을 썼지만 강력한 기운에 막혀 결국 힘을 잃고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살이 멈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이제 연화가 단순한 여인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살이 떨어진 곳을 잠시 응시하더니 서늘하지만 기품 있는 눈빛으로 최영감을 쏘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영감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발밑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대신 조용하고 단호한 어조로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생명을 해하려 했으니 하늘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저 죽은 짐승들이 과연 여우의 짓인지 아니면 당신의 추악한 거짓인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가 솜의 자락을 가볍게 휘두르자 최 영감이 증거로 내놓았던 죽은 닭과 염소의 사체 위로 하얀 가루가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있던 닭과 염소들이 순식간에 누런 지푸라기와 썩은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최 영감이 둔갑술을 쓴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인들을 시켜 조잡하게 만든 가짜였음이 연하의 신통력으로 인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니, 저게 다 지푸라기였어. 최 영감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구나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최 영감의 위세에 눌려 억눌려왔던 분노가 일순간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은 공포를 넘어섰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제 연하가 아닌 최 영감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영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건 요술이다. 저 여우년이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최 영감의 옆에 서 있던 하인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감마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멍석말이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지프로 만든 가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인의 자백은 최 영감의 몰락의 떼기를 박는 결정타가 되었고 광장은 최 영감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서 있는 연화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는데 그녀가 가진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오직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만 썼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분노한 군중들이 최 영감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저분의 죄는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것이며 잃어버린 인심과 명예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흥분한 사람들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삼신할매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평소 꼬부라졌던 허리가 오늘따라 꼿꼿해 보였습니다. 할매는 최 영감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쿵 내리찍으며 이 못난 위인아, 네가 쌓은 쌀독은 쥐가 파먹을 수 있어도 사람이 쌓은 덕은 하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법이다.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패악을 부렸으니 내 놈은 이 마을에 발을 붙일 자격이 없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삼신할매의 일갈에 최 영감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마을에서 떠나라. 우리 마을 물을 흐리지 말고 썩 꺼져라 라고 소리치며 최 영감에게 흙과 눈뭉치를 던졌습니다. 평생을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며 떵떵거렸던 최 영감은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허둥지둥 도망치듯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최 영감이 사라진 뒤 광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는데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는 부끄러움의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해는 풀렸으니 이제 다들 몸을 녹이셔야지요. 그녀가 말을 마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서 있던 소금 원 안의 소금들이 하얀 쌀알로 변하더니 그 양이 점점 불어나 광장 한가운데에 작은 산을 이룰 만큼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연화가 부리는 마지막 기적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에게 다가가 낭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당신 덕분에 누명을 벗고 마을도 평화를 찾았소.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큰 힘을 쓴 탓인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녀를 부축하며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지어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칠성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부인, 아니, 연화 아씨,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했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보다 이 쌀로 밥을 지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흉년이라 다들 곡식이 귀할 텐데 오늘 하루는 배불리 먹고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시지요. 연화의 제안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곧바로 광장 한편에 임시 부엌이 만들어졌고 마을 아낙네들은 집에서 솥과 냄비를 들고 나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 있던 장작들도 옮겨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연화가 만들어낸 쌀을 씻어 솥에 앉혔는데 쌀이 어찌나 좋은지 씻는 물이 뽀얗게 우러나왔고 밥 짓는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질 정도로 구수했습니다. 남자들은 창고에 아껴두었던 김장 김치와 시래기를 꺼내왔고 칠성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국을 끓였는데 그녀가 국자에 손을 댈 때마다 맹물이었던 국이 고기 국물처럼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요술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을 무렵 광장에는 거대한 멍석이 깔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뜨끈한 국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첫 술을 뜨자마자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밥알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구, 먼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연화가 준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위로이자 치유의 약이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입가에 밥풀을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의 칠성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밥그릇을 들고 연화의 옆에 앉아 낭자도 좀 드시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시지 않았소. 하며 밥 위에 잘 익은 김치를 얹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바라보며 저는 칠성님이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오늘 용기 내어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밥 짓는 연기보다 더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기류가 흘렀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천생연분이네. 천생연분이야. 하며 짓궂게 놀려댔지만 그 놀림조차도 정겹게 들렸습니다. 삼신 할매도 상석에 앉아 국물을 들이켜며 허허
늙은이 목구멍에 기름칠을 다 해보는구나. 여우가 둔갑을 했든 선녀가 내려왔든 사람 배 불리고 마음 따뜻하게 하면 그게 바로 생불이지 별게 있나?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할매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가자 누군가 장구를 꺼내와 흥겨운 가락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털어냈습니다. 최영감의 횡포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마을은 예전의 평화롭고 정넘치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칠성의 집. 아니, 이제는 연화와 함께하는 그들의 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칠성을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이 아닌 복덩이를 얻은 행운아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칠성은 이 모든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불안함 대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연화는 칠성을 조용히 불러내어 광장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칠성의 눈을 바라보며 칠성님, 이제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었으니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칠성님에게 왔는지, 이제는 숨김없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칠성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빛 아래 선 연화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산을 지키는 천년 묵은 여우였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백일 기도를 드리던 중 덫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칠성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남은 생을 칠성님의 곁에서 지내며 보답하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칠성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낭자가 여우든 사람이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차가운 겨울을 녹여준 봄볕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연화의 눈에서는 다시금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약속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장작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친 눈보라와 시련을 이겨낸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을 들썩이게 했던 큰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칠성과 연화가 사는 외딴 집 주위에는 다시금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요함이 쓸쓸하고 차가운 적막이었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평온함이 깃든 아늑한 침묵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남아있던 잔불을 정리하고 부엌 아궁이에 굵은 통나무를 밀어 넣으며 불씨를 갈무리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폭죽 소리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고 호롱불 아래 앉아있는 연화의 그림자가 벽에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과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하지만 경건한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시끌벅적한 사물놀이패도 없었지만
칠성은 뒷산 맑은 샘에서 길어온 정화수 한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삼신 할매를 증인 삼아 연화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이 장터에서 큰맘 먹고 사온 옥색 비녀를 머리에 꽂았는데 그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어찌나 고귀해 보이던지 마을 사람들은 선녀가 따로 없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잡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니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겠소라고 맹세했고 연화는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혼례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와 칠성내 마당에 쌓아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암탉 2마리를, 어떤 이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이불을, 또 어떤 이는 곶감과 꿀단지를 가져와 건네주며 그동안 칠성을 외면했던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칠성의 낡은 초가집은 마을 장정들의 손길로 새 옷을 입게 되었는데 썩어가던 기둥은 튼튼한 소나무로 교체되었고 구멍 숭숭 뚫렸던 지붕은 황금빛 떼집으로 두툼하게 덮여 비바람이 새어들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이 모이자 칠성의 집은 더 이상 마을의 외딴 섬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이자 웃음꽃이 피어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으며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들어온 뒤로 칠성의 집 텃밭은 유난히 풍성해졌는데 그녀가 심은 채소들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아낙네로 살아가려 애썼지만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거나 가축이 병들 때면 알게 모르게 약초를 다려보내거나 비방을 알려주어 돕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의 지혜 덕분이라 여기며 그녀를 칠성댁이라 부르고 친누이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칠성 또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여 나무를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미래의 자식들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를 때마다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은 피하고 어린 나무는 베지 않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지켰습니다. 산신령이 그의 착한 마음을 기특하게 여겼는지 칠성이 가는 곳마다 질 좋은 나무와 귀한 버섯들이 눈에 띄었고 장터에 나가면 칠성의 물건은 품질이 좋다며 상인들이 앞다투어 사가는 통에 주머니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나듯 도망친 최영감에 대한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다가 먼 장터에서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다는 풍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탐하던 자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칠성과 연화는 그를 비웃거나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는 가끔 밥을 지을 때 쌀 한 줌을 따로 덜어내어 까치밥으로 던져주며 세상의 모든 굶주리고 죄지은 영혼들이 뉘우치고 평안을 찾기를 조용히 빌어주었습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 씀씀이 덕분인지 칠성의 집에는 늘 복이 굴러 들어왔고 나쁜 기운은 감히 대문 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과 연화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채웠고 그 아이들이 자라 또 자식을 낳아 칠성의 집은 대식구가 모여 사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맑아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늙지 않는 비결이 산삼을 먹어서 그렇다느니
선녀라서 그렇다느니 하며 농담을 하곤 했지만 사실은 칠성의 지극정성 어린 사랑이 그녀를 꽃처럼 피어나게 한 것임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칠성과 연화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칠성과 연화 두 사람만이 안방 아랫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잘 마른 밤이 타닥거리며 익어가고 있었고 구수한 군밤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잘 익은 밤 하나를 까서 호우 불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지. 그때 당신이 내 집 앞에 쓰러져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지 상상조차 안 돼요. 라고 회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군밤을 받아들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따뜻한 손길과 그 귀한 쌀로 끓여주신 미음 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짐승의 몸으로 덫에 걸렸을 때 저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셨지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서방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걸어온 그 길은 그 어떤 비단길보다 아름답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지만 두꺼운 문풍지 덕분에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문득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풍경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저 눈밭이 고 낭자가 처음 입고 왔던 소복 같구려. 내 평생 당신을 만나 원 없이 행복했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아내어 내 색시로 삼을 테니 그때는 도망가지 마시오. 칠성의 짙게진 농담에 연화는 그때는 제가 먼저 서방님을 찾아가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재치 있게 받아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화로의 불기운도 사그라들고 두 사람은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등을 지져주고 옆에서는 평생의 반려자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이 평화로운 순간 칠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했고 마음속에 찌꺼기 하나 없는 맑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옛말이 있지만 연화는 칠성의 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칠성에게 진정한 사람의 도리와 행복을 가르쳐준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칠성은 잠결에 연화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고 연화도 꿈속에서 칠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칠성과 연화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겨울밤이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아름다운 전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쓰면 짐승도 은혜를 갚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복을 내린다는 교훈은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쉼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은혜 갚은 여우의 집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눈이 내리면 어디선가 다듬이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밤은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칠성내 아랫목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근심 걱정은 모두 눈 녹듯 사라지고 편안한 꿈만 꾸시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아궁이의 온기는 식을 줄 모르고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